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목회 계획, 또 선교 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실행할 때쯤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담임이 되든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실행을 할 때쯤에는 적어도 한 2, 3년, 3, 4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 향후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숙지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제가 GPT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대화 나눈 거 그림 좀 그려줄래? 하고 이제 했더니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컴퓨터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우리의 미래가 이런 화려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두운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 양면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시나리오를 그리고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끌고 갈 텐데 그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이쪽 왼쪽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오른쪽 같은 그림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학이라는 부분은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미래의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제가 지구촌 전체를 놓고 선교 과목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좀 달라져요. 다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다룰 때에 미래를 어떤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변수들 중에 이 초고령화 부분들 하고 또 초저출산 부분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변수일 것 같아요. 이것을 소위 정해진 변수라고 보면 좋을 텐데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58년생부터 시작해서 은퇴해 들어가고 있는 것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정해진 모습이고 이것이 더 심화돼서 예를 들어 100세 시대가 120세 시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초고령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지금의 교회는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어떤 잠정적 통계로 보면 소위 초고령 사회라는 것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 이상 될 때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교인 전체 숫자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검증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짐작을 해요. 30, 40 세대 떠났고 결과적으로 1020 세대 거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분명히 20% 이상의 65세 이상 인구가 있을 거다. 이것들은 짐작을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작년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70년대 어가는 매해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지금 4분의 1이 태어난 상태인데 이것도 정해진 미래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0년 후, 40년 후, 60년 후, 80년 후 계속 인구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26만이에요. 거기다가 도리어 줄면 줄죠. 중간에 죽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해진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부터 AI로 지금 또 넘어왔고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율주행차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 진전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향후 5년, 10년 내에 집에 로봇 한 대씩 이렇게 도우미로 두고 살 때가 곧 다가올 거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해진 변수로 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30년부터 이제 포스트 모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포스트 모던의 개념을 갖고 있되, 지금 이 21세기의 초고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끼고 있는 포스트 모던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지구와 이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95% 이상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변화들은 곧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촌에 끼치는 영향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이 지역, 대한민국에서 실천하는 글로컬, 또 지역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로 어떤 전파시키는 그런 글로컬에 대한 생각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없던 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초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 지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올해의 성장률을 지금 1.6%에서 1.4%까지 낮춰야 된다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미국은 훨씬 더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서 우리는 저성장이야 이 말도 못하는 지금 엄청난 저성장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소위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성장률 없이 20년, 30년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월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간다면, 그래서 1% 성장, 제로 성장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계관이 바뀌겠죠.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것이고, 또한 가치관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맞벌이 가족으로 넘어가고, 또 1인 가족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인식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양태도 바뀌었다.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이전과 스마트폰 이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연배라면 아마 유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살다가 유선 전화, 그리고 삐삐, 그리고 2G 폰, 그리고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까지 넘어왔다면 이 삶의 양태는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삶의 양태의 변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구 전체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990년 초에, 1900년대 초에 한 20억 했던 이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의료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의 발전 속에서 안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된다.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모습일 겁니다. 가족의 변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1인 가족이 작년 3월부로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1인 가족의 숫자가. 그래서 3천만 정도의 가족 숫자가 있다면 1인 가족이 1,000만. 그래서 40%가 넘는 가족의 퍼센테이지가 1인 가족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될 것이고 직업도 변화될 텐데, 이거는 지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지금의 직업의 반 이상은 없어지거나 변형될 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여성이 전에는 저 뒤에 페이드 아웃 돼서 저 뒤에서 서포터로 존재했다면,
소위 이제 맞벌이 가족 이후 그 이후의 여성의 역할은 전혀 달라지고 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세대, 디지털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와 미디어 시대의 여성은 어떤 그 최전선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지방 소멸로 말미암아 한국 감리교회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모니터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영성을 핵심 변화 안에 넣고 써요. 미래 지구촌 이야기를 할 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어떤 민속 종교들이 있고, 그래서 선교지는 늘 영성과 연결돼서 이제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인지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저 뒤로 밀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 학기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질문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변화일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바벨탑 같은 현상일까 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것을 놓고 해석할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그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 나가면서 도시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로를 깔고 또한 지중해 일대 전체에 항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해 나가거든요. 지금의 인터넷 네트워킹 하는 초연결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그 당시 방법으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인데, 그 결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빠르게 이 어떤 도로와 항로를 타고 이동했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졌을 때도 이 대로와 항로를 타고 빠르게 땅끝까지 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로와 항로를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 이렇게 부른다면 지금의 이 시대의 초연결 네트워크는 어떤 방법으로 부르면 좋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바벨탑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죠. 어쨌든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매몰돼서 이거야 하고 말하지 말고 양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통합적으로 그것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2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초고령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2023년도 마우로 기엔 어떤 그 축의 전환 이야기로 베스트셀러였던 그분이 또 하나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The Perennials예요. 이것은 다년생 식물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제가 이제 The Megatrends Creating a Post-Generational Society. 소위 Generational Society, 세대가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Post-Generational. 그래서 후기 세대 사회, 이것을 멀티제너레이션으로 불러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부제가 전반부로 나와서 대한민국에 출판될 때는 어떤 그 타이틀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양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소위 멀티 제너레이션, 소위 다세대 사회라고 말한다면 이런 거죠. 미국 사회를 예를 드는 건데 이 책은 1910년생들이 안 돌아가셨어요. 이 세대를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부른대요.
가장 위대한 세대, 그리고 지금의 알파 세대까지를 염두에 두면 8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미국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아마 1910년 어간에 계신 분들도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 왜냐하면 8천 명 이상이 100세가 넘어 계시거든요. 100세 넘는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8천 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6.25 세대, 또 보릿고개 세대, 그리고 60년 이후에 군부 독재 이후의 세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지금도 엄청난 세대가 저희 대한민국 안에 공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이제 지금까지는 1년생 식물의 애뉴얼 플랜트 모델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차적 인생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인생의 4단계가 있는데 어릴 땐 잘 놀았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페이드 아웃 되는 것. 이것이 1년생 모델이라면 지금 The Perennials라고 제목이 있듯이 이 perennial이라는 말은 여러 해 동안 살아남고 계속해서 자라거나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하죠. 다년생 식물. 이들은 겨울 동안에 지상 부분이 죽어가도 뿌리는 살아있어서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줄기와 잎 그리고 꽃을 피운다. 다년생 식물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GPT하고 같이 그려봤어요.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네요. 이 perennials를 이야기하면 1년생 식물처럼 단선적인 인생, 아까 4단계 얘기했죠? 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 The Great Generation, 이건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의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58년생이라서 은퇴, 세상에서는 은퇴했지만 그러나 자격증을 또 따고 다른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의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세대 혁명, Post Generational Revolution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 행동과 성취를 요구하는 그 관행을 멈춰야 된다. 이제는 그 사람, 당신은 은퇴 세대잖아요. 왜 나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은 지금 105세쯤 됐을까요? 근데 뭐 100세 되면서 100세가 되어보니 라는 책도 쓰질 않나 계속해서 지금 출간을 하고 계세요. 이순재 선생님도 지금도 아직 현역에 계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perennials, 다년생 식물들 in post-generational society, 소위 세대 사회 이후 사회를 살아가는 다년생 식물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무대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1910년생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무대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또한 지구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때 함께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소비하고, 이러한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실험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이 목신대원 수업이야말로 이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소위 70대도 계셨어요. 지난 교실 수업 때. 그리고 또한 젊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들도 존재한다는, 같이 실험에 뛰어들어서 이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학교와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 어떤 상태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저는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저 뒤로 밀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이 공동체의 주역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은 어떤 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공헌할 수 있지? 기여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아직 몰라 하고 이게 치부하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또한 지혜와 인사이트들은 어떤 것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할 필요가 있겠다. 함께 실험의 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관점 속에서 재작년부터 책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올 안에 이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지금 급하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60대 목회자의 은퇴 준비 책을 이제 이번 주 말에 탈고하고 출판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중년, middle aged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40대, 50대를 신중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50대, 60대, 그래서 50 넘어가고 그리고 69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2017년부터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아마 전략적으로 69세까지 일을 시켜야지 하고 플랜을 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20세 시대로 놓고 보면 50대, 60대가 가운데인 것 맞고요. 또한 지금 저도 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보면 이때가 제일 생산력이 왕성한 것 같아요. 경험도 있지, 또 여유도 있지, 자녀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최대로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결실기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69세가 되고 70세 딱 넘는 순간 목회자가 은퇴한단 말이에요. 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하는 게 저의 목표고 또한 우리 제 책의 주요 어떤 그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착륙을 좀 이렇게 서서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성숙기 30대, 40대는 이 결실기를 향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올라가는 단계로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살아내면 좋을 것 같고 성장기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고민은 이 또한 annual plant, 소위 어떤 1년색 식물의 모델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한 책을 쓸 때에 요렇게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이거 그림을 그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관리예요. 내가 은퇴했더라도 120세까지 만약에 살아있으라고 하신다면 어떤 사명이 있지? 내가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사는 의미가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은퇴하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서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누워있고 링거가 꽂혀있고 그리고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아직은 치매가 걸리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명을 할 수 있지? 했을 때 중복이 되더라고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치매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저한테 제 삶 속에서. 그러나 뭐 주어진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죽음 관리는 오늘 이 밤에 죽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120살까지 있으라 하시면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 같아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120세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준비되면 여기에 맞춰서 건강도 필요한 거고 재무도 필요한 거고 주거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 2번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재조명된다. 재조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힌트만 좀 이렇게 드려보면 2023년도에 제가 절반 세대가 온다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책을 모습으로 읽었어요. 뭐냐면 이 책은 지금까지의 책과 차별화된다 하는 서론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책은 절반 세대를 향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절반 세대가 온다 책은 요 한국일보 창간기획팀이 소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책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절반 세대라는 게 뭐야 하는 건데, 이 2002년생들이 당시에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절반 세대가 온다. 소위 세상으로 나왔다. 20대가 넘었다 하는 얘기고, 그 세대는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970년대 어간에는 한 해에 100만 명씩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도에 드디어 50만이 됐다고요. 이게 절반 세대인 거야. 근데 그 세대 20년 후에 또 거기에 절반이 됐어요. 이 빠른 속도를 우리가 감지하면 좋을 텐데 바로 이러한 속도 속에서 이 세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 책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구의 프로세스 속에서 2050년이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령 사회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남성, 여성이 얼추 비슷하지만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노인이 40% 이상, 이 말은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 이것은 14세 이하의 인구가 9%. 이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세의 연령대 인구가 20세보다 많다. 그리고 인구 자연 감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 목신대원을 위해서 수업을 개설한 것이 한국감리교의 미래라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1, 2, 3 미래학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변수 대한민국에서 변수를 놓고 거기에 매칭되는 한국감리교회의 매칭 어떤 변수들을 매치해 보니까 변수 시나리오 1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2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최근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은 아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간에 우리가 성장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텐데 이게 시나리오 2 그리고 시나리오 3는 새로운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서 1, 2, 3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옆에 수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 1은 이렇게 될 거죠. 지금 큰 교회 안에 그래도 얼추 교인들이 차 있어. 지금 우리는 괜찮아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영국 모델, 유럽 모델을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어프로치로 가는 것이 미국 모델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해서 정해진 미래 변수들을 아까 얘기 얼핏 했습니다만 4개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보죠. 자, 미래 사회를 놓고 정해진 변수 중에 초고령화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절벽 있을 거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로 갈 거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다문화가 될 거다.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당연하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되고 그리고 일손이 없어지고
태어난 아이는 없고, 그러면 올해 26명, 작년에 26만 낳은 아이들이 이제 20세 넘어가면 군대 갈 아이 없고 일할 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제3세계에서 노동력을 가져와야 되죠. 이민청이 지금부터 준비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할 때쯤 되면 당연한 사회가 될 겁니다. 미국 사회처럼 될 거고, 여러분이 가본 어떤 그 다문화 사회 그대로 지금 펼쳐질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초고령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거고, 인구 절벽 이슈가 있을 거고, 메타버스 이슈가 있을 거고, 또 다문화 이슈가 있을 건데, 거기서 초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신중년 교회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구 절벽, 소위 알파 세대 이후의 아이들은 어떤 교회가 익숙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바라보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익숙한 교회, 그 아이들이 집사권사 됐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아이들은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되겠죠. 지금도 모든 기관들이 다 메타버스를 갔잖아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조차도 다 인터넷 속에서 모든 어떤 증명서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제는 로컬 은행들이 거의 문을 닫아가는 수준이고요. 홈플러스가 이제는 파산했고요. 대형마트도 사라질 거고요. 다 이제 쿠팡으로 갈 거고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메타버스 안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회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에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또는 큰 교회는 넷 다를 포함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존재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의 부르심이 오겠죠. 이런 상황 속에 전통적인 목회로 부르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적으로 보자, 총체적으로 보자,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가자. 괜히 밖에서 깔짝깔짝 하지 말고 그 상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소위 목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어부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던 그 모습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자. 그리고 거기 그 네트워크 안에서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자.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실천되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뛰어드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고, 이제 그것은 건물이 아닐 거예요. 메타버스에도 존재하고 비전통적인 모습으로 카페에도 존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에서도 존재할 텐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교인들은 다 선교사다, 만인 사명자다. 제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사명자, 즉 이렇게 제가 개발한 용어인데,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장기들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고 어떤 사용하도록 격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같이 뭉쳐 있을 때는 NGO, 어떤 기관의 형태로, 그리고 비즈니스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을 썼을 때가 2022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제가 책을 쓰면서 그동안의 책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사서 보고 하느라고 출판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서 봤던 책 중에 제 4의 선교 물결, 론 베이미의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관점하고 비슷해서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힌트를 드리면 제 1의 선교 물결은 이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널 때쯤이에요. 개신교가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이럴 때의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해안선의
그 어떤 근거지를 두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만들었어요. 해안선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1의 물결.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내륙으로도 자동차 또 철도를 놓고 들어갈 수 있을 때쯤 되니까 제2의 선교 물결, 소위 내륙으로 들어갔던 내지 선교의 물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00년대까지 넘어 들어오면서 지구촌 전체의 모든 땅은 다 복음이 전파됐나 봤더니 우리가 잃어버린 곳곳에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접근해 들어갔던 제3의 선교 물결이 있었다면 제4의 선교 물결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지만 주요 강조점을 제가 요약해 본다면 모든 연령대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메타버스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이것은 이 메타버스,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미국, 유럽까지 모든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특별히 요즘 AI 시대에 나는 한국말로 녹음해 놓고 영어로 통역하게 해서 재녹음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또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페이스북의 댓글을 통해서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선교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호성기 목사님이 선교의 제4물결을 타라 하는 책도 비슷하게 썼는데 여기 목차 안에서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다. 정말 그렇죠? 이 시대 최고의 급한 선교지는 후진국이 아닌 가정이다. 가정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가고 있다. Z세대에게 복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세울 때다. 그리고 대학은 열악한 선교지다. 이제 대학생 선교엔 다 죽고 그렇다면 Z세대를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하라.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선교지다. 교회의 목적도 성장해서 파송,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일터로, 땅끝으로 파송하는 파송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인 디아스포라 170만 명, 지금은 800만 명 됐겠죠. 그래서 시대의 디아스포라 물결은 하나님의 뜻이다.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디아스포라 물결을 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선교 안에서 다룰 이슈들을 수시로 요거 좀 내용을 바꿔보는데, 몇 년 전에 정리했던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전도했던 것은 타종교인, 불교인, 또 유교인.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동남아시아 불교인, 그리고 힌두교인, 이슬람교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무종교인까지를 전도하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성도도 있다. 그죠? 가나안 아시죠? 안나가 성도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전에 교인이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바꿀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 거죠. 왜 실족하셨을까? 왜 교회 안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바꾸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꾼다면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MZ세대, 알파세대, 여기 계신 젊은이들에게,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요. 또한 한민족, 제가 감신대 한민족 선교 연구소 소장이에요. 거기에는 한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탈북자, 그리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 그리고 스탄자 들어가고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그리고 800만의 해외 동포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가 이뤄내는 건 엄청나요. 탈북자는 통일한국 시대 북한,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 그리고 고려인들은 이제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
또 고려인들은 저 남미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해외 동포 800만 이야기한다면 거의 120국가에 다 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것이 거점이 되고 네트워크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국내 땅끝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했던 그 탈북자, 또 조선족 고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까지가 전 세계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땅끝으로 보냅니다 하고 보냈던 그 대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그 나라의 가족들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역자로 보낼 수만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땅끝으로 나갈 때에 전통적 선교만 해도 하나님의 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3만 명 보내고 있거든요, 선교사를. 그렇다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숫자고요.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90여 개국, 100여 개국에 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분들이 지금 고참이 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처음 나갔을 때는 1980년대 초, 중반, 후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은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1980년대 후반쯤 나가서 1호 선교사, 감리교 1호 선교사, 특별히 캄보디아의 한 선교사님, 송 선교사님이 1호 선교사로 1994년인가 5년에 나갔을 때 캄보디아 내전이 나서 폭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때 이제 소위 여관에서 묵으면서 사역을 도모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대로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든지 이미 거기에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 네트워크가 다 있고요. 나라 대표가 다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다 그분들이 먼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검증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전통적 선교조차도 하나님이 대로를 깔아 놓으셨다. 그리고 이 NGO, 토종 NGO,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 대책, 뭐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는 코이카, 여러분들이 거기에 멤버가 되면 월급 다 받고 어떤 비자 다 받고 가서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대한민국의 비즈니스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최상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 초중반 유학을 갔을 때에 지금 뭐 어떤 그 대형 마트처럼 그렇게 어떤 전자기기가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봤는데, 그쪽에 근데 보면 소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쭉 가다가 맨 끝에 삼성 노트북이 있었어요. 저 울 뻔했거든요. 감격했어요. 야, 드디어 대한민국도 이 반열에 있다, 이름이 있다, 이렇게 감격했었는데, 지금은 소니가 저 끝에 사라지고 어떤 삼성 노트북이 최고급 하이엔드급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대로야말로 지금 최상이다. 더 이상 이제 좋아질 수는 없고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빨리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류도 BTS를 우리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소위 인터넷 IT 강국, 지금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게, 너무 기고만장했다가 지금 중국이 로봇 만들고 AI 앞서가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청업체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역전이 되는 순간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땅끝에 어딜 가든지 제일 최상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안 터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5G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세기형 웨슬리 운동은 여기에
어떻게 발맞춰 가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번 수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형 교회가 이제 앞으로 웨슬리형 형태일 거다. 건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거고 다 이제 메타버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속회잖아요. 그래서 속회 운동이 이번 수업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 그리고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마을에서 전도하면 소사이티 만들고요. 이 소사이티 안에서 클래스 미팅으로 나누고요. 거기서 리더급들을 클래스 이제 밴드로 나누고요. 그 밴드보다 더 탑 리더들을 셀렉티드 소사이티로 만들고요. 이런 것이 서킷 라이더스, 소위 말 타고 다니면서 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됐거든요. 이게 공동체 중심 네트워크형 교회의 모델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는 어떤 모델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21세기형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제 수업의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전영수 박사님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인구학자신데 그 중에 조금 약간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맞물려서 각자 도생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책임 대신 내 행복을 채웁니다. 어설프게 부모님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부모님 걱정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하자.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결혼도 못하는 저 녀석 어떻게 하지? 그러나 책임도 못 질 거.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100세가 되더라도 내가 요양비라도 준비하고 있자. 이런 거잖아요.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저성장 시대의 대표 생존 키워드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엔 그래요.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우리가 좀 네트워크 할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서 각자 또 함께 이런 모습으로 네트워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험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공동체, 소위 각자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크게 네트워크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꼭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1인 가구가 1천만 명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5천만 중에 1,000만,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 40%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3월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는 2천만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장 추이, 1인 가구 수의 성장 추이, 그리고 41.8%가 된 지금 현재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아까 얘기했던 멀티 제너레이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읽으셨으면 송기령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를 데이터 마이너라고 부르죠. 데이터를 캐내는 거예요. 탄광에서 채굴을 하듯이 캐내는 것. 그래서 그걸 연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낸 책 중에 이제 핵심 책이 3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책을 엮어서 블로그에다 글도 썼어요. 자, 첫 번째 나온 책은 뭐예요? 그냥 하지 마라.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체포되고 나서 검색하면 스마트폰을 열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전에 행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제부터 정의할 때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너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그냥 하지 마라. 그냥 이것저것 클릭하고 이상한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할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움직여 가면 그것이 너가 되고 기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하는 것이고, 아까
어떤 원호님이 이제 클릭하면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늘 유튜브 채널이 내게 맞는 것들만 뜨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있지? 근데 이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책이 나왔는데 시대예보라는 시리즈로 원이 나왔습니다. 핵개인의 시대. 이제 1인 가구하고도 연결해 봅시다. 혼자 살아요. 집에 돌아가는데 힘이 없지 않아요. 내가 GPT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IT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와 연결해서 1인 기업을 하고 있어요. 핵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낼지에 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책이 더 넘어갔어요. 이제 호명사회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핵개인들이 살아내면서 개인의 브랜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불러요. 송기령, 데이터 마이너, 장성배, 사명 코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브랜드화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 그러면 나의 이름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도 흡족하실 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면서 그냥 하지 마라. 그리고 핵개인이 되고 호명사회에 여러분의 이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뒷받침되는 사회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공동체 중심 네트워크형 교회가 미래형 교회의 하나의 모델일 거다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형이라는 이 공동체들이 웨슬리가 주는 지혜 속에서 21세기형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일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제가 나중에 과제로도 드릴 텐데 제 책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12가지를 합친 관점으로 움직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수업 중간에 다룰 텐데 그 똑같은 동선을 웨슬리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하면서 우리 수업에서 한 주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기대하시고요. 이 수업의 초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기본적으로 정리하겠죠. 특별히 전도. 왜냐하면 수업 제목이 전도잖아요. 웨슬리 전도와. 그 다음에 이 웨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기본적인 이해, 그것을 웨슬리와 연결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우리의 초점 후반기에는 속회로 넘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학기 말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슬리 강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텐데 한 책의 사람, 전도자, 사랑의 섬김이 요거 다 GPT가 그렸어요. 같이 소그룹 운동, 그리고 교육가, 그리고 조직가, 그리고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웨슬리가 준 지혜, 은혜의 수단도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의 기본 방법은요. 오늘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제가 강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찾아가도록, 코칭은 질문하는 거잖아요. 티칭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대학에서는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 가장 기본적인 전환,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티칭보다는 코칭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공간들도 왜 줌 안에서 강의 안 했어요? 이런 분이 지난 학기에 계셨어요. 분명히 제가 코칭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줌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만나고 점검하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에서 다음 주 과제가 올라갈 거예요. 내일 모레쯤이면 다음 주 과제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 페이퍼를 한쪽짜리 피드백 페이퍼를 제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읽으셨는지 아니면 들으셨는지, 이제 블로그의 글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제 강의 영상도 있는데, 거기서는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꼭 남겨주시고, 좋으시면 구독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교수님 중에, 장재호 교수님 다음으로 제가 또 유튜버고 또 블로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선교 블로그로는 아마 유튜브로는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보여줘서 우리 장성비 교수 만난 것도 2년인데 한번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자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준다. 그리고 단톡방을 묶을 겁니다. 이건 빠른 공지나 급박한 상황, 제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 줌 수업 못하게 됐다, 그러면 공지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질문하게 됐다 했을 때도 공통된 질문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주는 유익인 것 같아요.